네. 네. 반장이 산에도 열정이 저희가 안 해서 그래. 예, 환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작년도에 일기생한테는 이 남장로교회 초기 선교사 남도행전이라고 남장로교 초기 선교사들이 100년 전에 어느 교회에 와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전라북도와 아울러서 서천 지역까지 약 100교회를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1년 동안 이 책을 1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1년 동안. 하여튼 우리 일기생들 대단한 열정이 있었어요. 얼마나 열정인지 몰라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다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 전킨에 관심을 가진 건 솔직히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1999년 제가 연합회 총무로 있으면서 김종석 목사님이 당시 회장이셨어요. 그때 김종석 목사님한테 처음 소개를 받고 도대체 전킨이 누군가 물어보니까 자세히 또 모르세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공부를 좀 해서 그때 만들어낸 책이 이 군산 기독교 선교 초기사는 요 조그마한 책자를 만들었어요. 군산 전킨에 관련된 조그마한 책자를 그때 만들어서 원하신 분들한테 이제 다 무료로 이렇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만든 건데 그 후에 우리 전킨 기념 사업회가 만들어지고 초기 이제 법인이 만들어지면서 좀 더 이 전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야겠다고 하는 우리 전킨 기념 사업회 안에 그런 말씀들이 계셔가지고 부랴부랴 만든 책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킨 이야기 전킨 선교사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책은 2달도 안 걸렸어요. 이 책 만든 지. 한 달 만에 이 책을 원고를 탈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인쇄소에 넘겨갖고 이제 인쇄가 나왔는데 제가 눈이 좀 잘 어둡고 알뜰딸해서 교정을 잘 혼자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우리 추진위원들이 있는데 우리 특히 김대우 장로님 또 배영은 장로님 뭐 이런 분들에게 교정을 맡겼어요. 그래서 교정을 그분들이 다 교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쇄소에 넘겼는데 가다 보니까 또 교정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일단 제가 이제 교정한 거를 조금 이제 여기 권사님 그럼 이거 나눠주시면 돼요. 이 책에 좀 교정인데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교정한 걸로인데 출판한 다음에 교정한 건데 아마 또 자세히 또 읽어가면 아마 교정할 것이 또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운데다 이렇게 껴놓으시면 될 거예요. 뭐 일일이 지금 어떻게 하실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런 게. 아마 우리 목사님들은 너무나 잘 아시지만은 우리가 시간을 얘기한다면은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죠. 크로노스 시간은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을 말하죠. 즉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간, 그런 것을 크로노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카이로스적으로 이해하느냐 크로노스적으로 이해하느냐 하는데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이 교회사를 보면서 대부분의 책들이 크로노스적인 그런 연구와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다. 그런 정도의 그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안 줘서 없어요. 요것만 하고 있어요. 요 책을 할 때는 나중에 하고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을 그냥 자료를 구조하고 그 자료를 편집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 대부분의 교회사 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걸 카이로스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역사를 정리하는 것이 난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하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도 잘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 사가들을 제가 평한다는 것은 뭐 제가 자격이 없지만은 그래도 저 나름대로 보면은 대부분의 교회 사가들이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오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료들을 해서 그걸 이렇게 편집하고 그거를 이렇게 일목요연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정도의 책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장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하기 좀 힘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회사는 북장로교, 그러니까 장로교를 의미합니다. 북장로교의 선교사들 위주로 하는 교회사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북장로교는 뭐냐면은 평양에 신학교가 있었고 평양 신학교의 출신들이 대부분 당시 북장로교,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서도 다 평양 가서 북장로교 선교사들한테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다 북장로교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책도 대부분의 북장로교 중심의 책이에요. 보니까 남장로교에 관련된 기록은 그저 한 페이지 정도에 불과하고 전균에 관한 기록은 한 줄의 정도에 불과하는 그런 기록들이 지금까지 교회사, 한국 교회사가 아닌가 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마 목사님들도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교회사 공부할 때 남장로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균은 물론이고 저희가 공부할 때도 더군다나 그랬죠. 아마 요즘은 좀 달라졌을 거예요. 많은 이제 남장로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요즘은 달리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남장로교회가 이 호남 지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했다는 것이 우리 한국 역사적인 입장에서 얼마나 어떠한 의미가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우선은 한국 교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회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중앙부와 주변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나 문화 또는 사회, 교육,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중앙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주변부, 이 남쪽이나 이 강원도나 이런 주변부에 관련된 그 사항들은 매우 이렇게 찾아보지 못하는 또는 그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그 교회를 주로 이 남쪽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공부를 했고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라서 서울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목회는 이 전주서, 부산서, 제주도에서 그리고 또 군산서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남쪽에서 했어요. 좋은 지역에서는 다 했죠. 근데 남쪽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위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박정희나 그 전두환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얼마나 했습니까? 엄청난 민주화 투쟁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민주화 투쟁에 대한 역사는 다 서울 중심이에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저는 부산에서 10년 동안 정말로 체류된 가스를 수없이 마셔가면서 저희 집 앞에 일개 중대가 경찰들이 서서 매일같이 와서 지키고 있었는데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 부산에서의 역사, 군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역사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저희 말하면 64건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그저 부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그저 한 도장 정도 이렇게 하고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주변부에 대한 이해들이 너무 한국 사회에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그동안 목회하면서도 생각해 왔죠. 그런데 이 전라도에 와서 군산에 와서 더 그것을 느꼈어요. 제가 이제 군산에 와서 부산에 그 당시 이제 우리 애들이 부산서 아직 이사 오지 않고 부산에서 있었는데 이제 가끔 이제 부산에 내려가면 그 당시에는 전북 이게 표가 전북 아닙니까? 근데 전북 차를 타고 이제 그걸 가면 아 이거 전라도에서 왔네 하고 그냥 자동차를 팡 차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길에다 세우면요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나가면서 이 전라도 차네. 그러니까 차를 탁 차고 그냥 가는 또 한마디에서 욕하고 가는 이런 거 이거 전라도가 뭐 어떠세요 그러냐. 난 그전까지는 별로 그걸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라도에 대한 이해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아주 좀 가슴이 아팠는데 이 전킨을 공부를 하면서 더 그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왜 전킨과 남장로교회가 호남에 와서 선교한 그 의미가 한국사적인 입장, 교회사적인 입장에서 어떤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어떤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전라도 역사관, 호남 역사관이 없어요. 우리 호남인들이 호남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전라도 역사관이 있어야 된다. 호남 역사관을 통해서 호남의 역사를 바라보고 호남을 이해하는 그래야만이 우리가 또한 다시 말하면 지역적인 것이 국제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컬이 유니버설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면 전라도 역사관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하고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부를 해보니까 거기에 뿌리는 660년에 있었어요. 660년이 뭡니까? 백제가 망하는. 백제가 망한 그때부터 호남은 완전히 한국 역사에서 변두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군산에 이제 김대중 기념사업회 회원으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660년 이후에 전라도 사람들이 한국의 지도자로 나타난 건 김대중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1500년 만에 전라도 사람이 한국의 어쨌든 정치적 지도자로 나선 것은 그분이 정치를 잘했다 못했다 뭐 어떤 입장 그걸 떠나서 하여튼 전라도 분이 한국의 지도자로서 대통령으로서 있었다고 한 그 점은 오로지 김대중 대통령 한 사람뿐이에요. 그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느냐. 660년 이래에 호남은 여러 가지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수탈의 현장이 전라도였어요. 전라도는 평야지대잖아요. 옛날부터
평야지대에서 쌀을 이렇게 놓으면은 산악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쌀을 뺏어가는 것이 세계적인 그런 어떤 수탈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고대로 그런 거죠, 고대. 그래서 왜냐면 산악지대에는 쌀 농사가 안 되고 이런 곡식이 산출되지 않으니까 평야지에는 사람들까지 뺏어갈 수밖에 없죠. 호남지대는 여기는 그 쌀 농사를 짓고 쌀을 하면은 그 밖에 다른 지역에서 여기 있는 쌀들을 공출해가고 뺏어가고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호남 사람들이 상당히 억압을 받고 수탈을 당하는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원래 평야지대에 이렇게 농사를 짓고 하시는 분들이 순박해요. 순한 사람이에요. 이 땅 파먹고 사는 사람들이 좀 순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엄청난 그런 수탈을 당하는 것이 거의 천여 년 동안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호남 지방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상당한 이런 감정적으로 이제 외부에 대한 어떤 그런 반항, 투쟁, 이런 감정들이 막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신적 감정, 그래서 막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격분하는 그런 감정들이 전라도 분들에게 많이 생겨났어요. 말도 잘 그러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격분한다고 뭐 되니까, 뭐 요새 혁명을 일으킨다고 뭐 되는 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냐? 신비주의로 빠져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상 미륵의 세계, 개벽의 세계로 그걸로 빠져요. 그래서 이 호남 지방에는 신흥 종교가 많이 생겨납니다. 신흥 종교가. 그래서 동학혁명도 이렇게 그래 나왔고, 증산교라든가 대순진리회라든가 보천교라든가 이런 그런 또 원불교라든가 이런 신흥 종교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호남인들이 그런 데 많이 빠져들어갔어요. 그런 신앙으로 많이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개혁적이고 그런 새로운 세계를 향한 어떤 동경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종교심이 상당히 이런 무속적인 신앙 또는 신비주의적인 신앙으로 기울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동학이 와서 이제 동학이 원래는 경주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최서우 씨가. 근데 여기 와서 꽃을 피운 것이죠. 그러니까 동학이 여기서 그런 엄청난 혁명을, 농민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터전에, 그냥 전라도의 터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군산도, 그것도 그래요. 동학운동에 대해서도 보면은 군산은 빠져 있어요. 그냥 동학 운동가들의 역사를 보면요, 군산에 빠져 있고, 군산은 다만 뭐만 있냐, 중앙에 있는 한양에서 군인들이 내려와서 여기서 배를 타고 내려서 전주로 갔다. 그것만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동학이 우리 군산을 6개월 동안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여기를 지배하고 모든 것을 관할을 하는 것이 동학 유일한 지역이 바로 군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든 전주라도 일주일밖에 안 있었어요. 어느 지역에도 하루 갔다가 나오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군산은 6개월 동안이나 동학군이 지배하고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소개는 아무도 안 돼요. 군산에 대해서는. 근데 바로 그때에 군산에 온 사람들이 전킨이에요. 그때 온 사람이 전킨.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 역사가 동학사에도 없고 교회사에도 없고 아무도 몰라요. 현재는 조금 알게 되죠. 그러나 거의 지금 대부분이 몰라요. 이 역사는 전혀 모르는 역사.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아마 이제 지난번에 작년에 이거 세미나를 했을 때 제가 이거 발표를 하니까 주명진 교수가 나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그런 얘기면서 서울에 오는 그 교수님한테 빨리 이거 서울에서 한번 이거 열어야겠다.
라고 이제 그 세미나를 한번 가져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걸 내가 들었는데, 그러나 그 후에 또 아무 소식도 없어. 그래.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그런 호남의 사람들이 왜 전킨과 우리 사람들이 와서 전도를 할 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다른 지역보다도 지금 복음화율이 높은가 하는 데 대한 밑바탕이 바로 그런 데 있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런 바탕에서 전킨과 그의 앞으로의 선교 역사를 보니까 이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게 코드가 맞아가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제가 이제 이야기 전킨 역사를 기록을 했고요. 이야기 전킨 역사를 기록하는 데는 세 가지의 마음으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선 얼마나 당시 초대교회 이 선교사들이 정말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을 했는가. 낯설은 이곳에 와서 당시 20대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그런 고통과 괴로운 시절을 보내면서도 복음을 전한 그 순교자적인 그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겠다라고 하는 감동, 그에 대한 감동으로 이제 한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데 그 당시 선교사들이 우리말을 이렇게 익숙하게 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매우 어눌한 한국어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교인들은 그러한 복음을 듣고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거듭나기 시작했잖아요. 들은 순간에 여기가 이게 진리가 있구나. 동학이고 뭐가 아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하고서 몰려들 들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재산을 내놓고 자기의 집을 내놓고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고 선언을 하고 제사를 철폐하고 뭐 이랬어요. 선교사들의 돈을 내가고 집을 져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들의 돈을 거두어서 집을 짓고 교회당을 세우고 그리고 교육자를 모시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첫날부터 그들은 11조를 했어요. 예수를 믿자마자 축초받은 사람이 축초를 다 제거했어요. 첩을 다 내보냈어요. 조상숭배를 그날로부터 조상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난리가 났죠. 그러나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교인들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정체되어 있다, 뭐 떨어지고 있다 하는 때 흔히 말하기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처음 온 선교사, 우리 군산에 처음 온 선교사들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굉장하고 훌륭한 분들인가를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좀 가슴에 생각해야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기독교가 다만 우리에게 복음만을 전한 것이 아니다. 여기 와서 전킨이든가 뭐 다른 선교사들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과 아울러서 근대 사상을 전한 거예요. 민주주의를 전해줬고 민족주의를 전해줬고 민족주의적 사상. 왜냐하면은 앞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남장로교의 교인들이 어떤 배경에서 왔느냐면은 미국의 남북 전쟁 때의 패전 지역, 패전의 사람들이 우리 온 거예요. 북군에게 완전 점령돼 갖고 북군을 통해 북쪽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억압과 핍박을 당했던 그 남쪽 지역 사람, 거기서 자란 그 아버지가 그렇게 자란 그 밑에서 온 거예요. 바로 전킨이 그 북군이 남군이 망하던 그 해에 태어났거든요. 바로 아버지가 남군에 들어가서 대위로 있으면서 부상을 당했고 제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쪽 지역이라고 해서 잘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거기가 그 피해당하고 아직 복구가 안 된 그 남쪽 지방에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이 한국인들을 볼 때 동병상련 가졌죠. 그래가지고 정말로 헌신적으로 그렇게 일해온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와 새로운 근대 사상, 세계 역사를 가리키고 지리를 가리키고 여성들에게 신여성이 어때야 되느냐는 여성론을 말해주고, 그리고 어린이들과 자녀들에 대한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이러한 근대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것이 굉장한 또 우리에게 귀한 그런 의미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 전킨 이야기 전개 선교사를 썼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또 많이 썼기 때문에 이게 부족한 것도 많고 그 후에 또 첨가할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뭐 또 제가 또 처목사님 때문에 그런 자료들도 주고 제가 그랬습니다만은 지금도 여기 첨가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야기해가면서 어떻게 시간 되면 그런 이야기도 좀 소개해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 정도로 혹시 뭐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답을 하고, 아니면 바로 이제 교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킴이 들어왔을 당시가 그 동학분들이 풍산을 6개월 동안 지배하고 싶다, 그 시기하고 좀 맞닥뜨려지는 거니까, 아니면은 전킴이 와가지고서 그 후에 동학분들이 와서 또 아니, 이제 그 전이죠. 왜냐면 동학이 1894년 2월 달에 2월 15일 날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12월 달에 그만 잡혔어요. 전봉준이가. 그래갖고 그 다음 해에 3월 달에 이제 효수를 당했죠. 그러니까 효수당한 이후에 전편이 들어온 겁니다. 그 들어왔지만은 이미 그 전에 전키는 그 전에 군산을 거쳐서 전주를 다녀본 적이 있어요. 94년도에 94년도에 그래 다녀본 적이 있고, 그래 95년에 내려온 다음에도 또 그 당시에 군산에 있는 아직 동학의 그런 그 흐름이 아직도 꽉 차 있는 때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많은 동학인들의 얘기를 들었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나 외국인들은 정부의 얘기만, 조정의 얘기만 듣고 동학 군들이 소위 말하면 도적대들이다, 아주 그 강도들이었다 하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전키는 그런 걸 사정을 보고서 영문으로 동학이라는 이름으로 영문으로 글을 써가지고 외국 잡지에다가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동학 그 혁명 운동하는 여기 기록하는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려줬어요. 그거 있다는 건 깜짝 놀래. 여기 정읍에 보면은 동학 기념 사업회가 있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그런 게 있냐고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니 한국 교회 사가들은 더군다나 모르는 거죠. 근데 거기서 동학이 어떤 종교다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보여줘. 그런 가운데서 군산에 오고 이 김제, 부안 이런 데, 익산 이런 다닐 때 많은 동학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찾아왔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또 나오죠. 저기 뭐요, 전병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요. 그것이 우리가 전kin이 정착했던 데는 그 두루 선교사님의 그 의류 선교가 굉장히 큰 작용을 했어요. 이 동학이라고 말이 있는데 실제로 뭐냐면 우리 대야도 그때만 1896년만 해도 동학이 굉장히 셌어요. 지금도 파리에 가면 동학 교당이 있을 정도로 그랬는데 이 최용서 장로나 여러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사람이냐면 김제 망경 사람들이 그분들이
여기 대하로 이사를 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1896년에 4월 5일 날 그들이 무엇을 들었냐면 수덕산에 생각지도 못한 그와 같은 말을 듣는 거야. 그 말을 듣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외국인이 칼로 수술을 한다. 칼로 수술을 한다.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자 그 충서장군 사형방이 무엇이냐면 그 동네에 쉽게 말하면 회당인데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야 조선벌이라는 사람 말을 듣고 그러면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만자산 내길에서 수덕산까지 30리죠. 거기를 3km만 예. 가게 돼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지연기가 시작된 건데, 그런데 작년에 이제 그 얘기는 예. 다음번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맛을 예. 보여줄게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남자 여자가 같이 갔어요. 이거 그때만 1896년에 어떻게 남자 여자 같이 갔어요? 그 이완장님의 그 아버지 이양우 씨가 자기 부인 상년척 씨를 데리고 승기를 메고 간 거다. 그때는 어떻게 남자 여자 같이 다녔을까? 그만큼 동학이 상당한 군산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수 예. 저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 눈에는 말도에 살아서 배가 자꾸 보여서 예. 84페이지 책에 보시면 우리 화보가 나온 게 이제 전긴 선교사 이당이 타고 태평양을 건너온 빅토리아호라는 게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빅토리아호라는 거는 그 미국에서부터 원래 이제 배가 중국까지 오는 무역선이거든요. 무역선인데 일본까지 오는데 그 당시 1895년도 당시에는 이 배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 전에 이게 지금 이 배를 보면 그 배출 배기관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가 있는 배는 여객선입니다 원래. 근데 여객선은 유럽에서 이렇게 주로 항해했던 거고 미국에는 그 당시에는 이런 여객선을 만들 능력이 아직 안 돼가지고 없어서 하나짜리하고 하이브리드 해가지고 범선 경영으로 쓰는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가 실제적으로 이제 그 무역선과 동시에 여객은 사실은 이용을 안 했는데 당시에 그 선교사님들이 주로 동아시아 쪽으로 많이 오니까 미국에서 이제 선교사님들 태워가지고 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사진에 있는 배는 190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배라고 봅니다. 예. 사진배는, 네. 사진배가 그렇단 말이죠. 네, 사진배가 예. 이제 그게, 저도 그것도 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는 제가 이제 따온 거기 때문에 다른 책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따온 거 제가 뭐 발견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그런 이제 서론을 말씀드리고요. 우선은 처음 보겠습니다. 조금 쉴까요? 네. 우선 책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책에 우선 거기 28쪽에 봅시다. 맥스웰과 바시올의 서해안 탐사. 그거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거 처음 몇 번을. 1937년 10월 12일부터 1938년 이거 몇 줄 읽겠습니다. 10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된 최만식의 탁률한 소설이 있습니다.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혼돈과 공허가 흑암의 깊음 위에 떠돌던 일제강점기 시대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이로부터 물은 조수까지 섭슬려 더욱 흐리나 가득하니 벅차고 강넓이가 훨씬 퍼진 게 제법 양양하다. 이름난 강경벌은 이 물로에서 아무때고 갈증을 잇고 촉촉하다. 이렇게 애들르고 휘돌아 멀리 흘러온 물이
마침내 황해바다에다가 깨어진 꿈이고 무엇이고 탕류에 얼러 좌르르 쏟아져 버리면서 강은 다하고 강이 다하는 남쪽 언덕에 대처 하나가 올라앉았다. 이것이 군산이라는 항구요. 이야기는 예서부터 실마리가 풀린다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최만식의 탕류에서 보여준 대로 호남 선교는 예서부터 실마리가 풀린다라고 하겠습니다. 군산 옆구리를 흩으면서 바다로 흘러가는 금강의 탕류를 거슬러 복음이 군산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1890년대 당시에 조선의 정치가 탕류요, 백성들의 마음속에 온통 탕류가 흐르는 그때에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이 땅에 비추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1816년 2월 어느 날 영국의 함선 알세스트 호의 함장 맥스웰과 그리고 리라호의 함장 박시올의 배가 이제 황해로 찾아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은 9월 1일 날 9시 백령도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성경과 전도지를 나누어 줍니다. 그 후에 9월 4일 날 충청도 서해안 비인현 마량지 갈 곳에 도착해서 당시에 첨사 조대복과 비인현감 이성렬이 두 배에 올라타고 이들과 서로 대화를 나누게 한 것이 우리나라 처음 외양산의 를 만난 그런 기록들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가서 여러분들이 꼭 가서 봐야 할 곳이 바로 이 마량진 곳에 있는 처음 만났던 이 지역에 여기에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념관을 지난번에 우리 보려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때 못 갔고 지난번에도 또 점심 먹고 그냥 와버리고 말았죠. 문 닫았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기 한번 언젠가 꼭 같이 가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에 그 당시 대형 영국에서 만든 그 영어 사전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책이 큰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기증된 책에 지금 거기에 지금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면은 여러분들이 34쪽에 보면은 거기에 한국 최초의 성경 전래지라고 마량진에 거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때 이분들이 이 군산에 들렸다가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처음부터 암세도는 그만 도중에 자바섬에서 그런 좌초대가 없어져 버렸고요. 그 리라호가 이제 저기 어디야 남아메리카 아니 이제 아프리카 남쪽을 지나서 영국으로 돌아가면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들립니다. 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나폴레옹 그 당시 나폴레옹 세인트 헬레나 섬 유배에 와 있잖아요. 나폴레옹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조선에서 들렸다고 왔다 하고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폴레옹을 해줍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이렇게 갓쓴 그 사람들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 야, 이 모자가 야 희한하다, 참 굉장하다 하고 놀란 그 나폴레옹이 놀랐다는 기록이 그분의 항해 일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지나간 후에 그 다음번에 귀칠라프 목사가 이제 처음으로 선교사로 한국에 방문하게 됩니다. 1935년도죠. 그때 루터교회 목사인 귀칠라프가 이제 1832년 7월 17일 날 백령도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와 가지고 고대도 오른가 어디냐면은 보령 앞바다 고대도에 오는데 지금 그 고대도 그쪽에 가 보면은 처음 구출야프가 와서 거기서 성경을 전래하고 했던 대한 기념비가 그 속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원산도라고 하는 곳인데 그 원산도의 기념공원과 기념 전시관
그리고 기념 선거센터가 그 원산도에 그 규칠납부 기념관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꼭 한번 찾아가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분이 규칠납부가 원산도에 머물면서 거기서 한 20일 동안 머물면서 이 군산만 거기 그 당시 그 사람들을 배실만이라고 그랬어요. 그 배실만으로 들어와 갖고 강경까지 올라갑니다. 강경까지 올라가면서 여기에 들려서 감자를 전수합니다. 감자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감자를 전수한 사람이 규칠납부예요. 물론 감자를 전수한 게 함경도하고 부산 앞바다, 부산에서는 일본에서, 함경도는 중국에서 전래됐는데 그보다 먼저 전래된 것이 바로 이 규칠납부가 군산에 와가지고, 군산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군산에 와서 군산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여기다가 그걸 알려주고 감자 심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 포도나무도 전해줘서 포도를 또 심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게 우리 군산에 그렇게 한 것을 우리는 기념을 해야 됩니다. 우리 별것 다 한 거 가지고 기념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감자를 전래한 지 이로 해서 군산에다 기념관 하나 만드든가 아니면 기념비를 세우든가 뭐 이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규칠납부 뭐 왔다는 이제 그냥 비석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감자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음식물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꼭 우리 군산에서는 한번 시작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니면서 성경을 이렇게 또 전래하고, 또 이분이 우리 군산에 와서 제일 먼저 또 한 것이 뭐냐면 주기도문을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 그 당시에 그 홍주 목사, 지금 홍산 홍주 목사의 서기로 있는 양씨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최초로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최초의 번역 성경은 바로 이 당시에 규칠납부로 인해서 생겼다고 보고요. 이분이 한글을 보면서 아주 희한하게 생각을 했어요. 야, 세상에 뭐 이런 글이 다 있냐 그래갖고 자기가 한글을 공부를 해갖고 한글 독본책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외국에 가서 그 소개를 했어. 그러니까 그때 1832년도에 그때 이런 걸 처음 만들었다는 게 이게 또 놀라운 일이죠. 그걸 한 것을, 그래서 거기 보면은 38쪽에 그 얘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규칠납부의 그 39쪽에 제가 거기 썼습니다. 규칠납부 목사는 왕으로부터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고대도와 그 주변 그리고 군산 앞바다를 지나 금강의 물을 타고 강경까지 올라가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감자 씨앗을 함께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마도 이때 금강을 타고 올라갔다가 하면 금강 하구인 군산포나 죽성포에도 발을 내린 적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가 전해준 감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식량으로 제공되었지만 복음의 씨앗은 아직 자갈밭에 불간 때라 아무런 싹도 자라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칠납부는 그의 항해기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언제든 이는 한국 방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진리의 씨가 소멸되리라고 나는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미칠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이 날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 날을 오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도를 애써 전파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미약한 첫 방문 사업도 축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한국 땅에 광명의 아침이 찾아오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다. 광명의 아침이 찾아올 날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한 그 기다림이 마침내 1895년에 군산 4년이 되겠죠. 군산 4년에 첫 발의 복음이 이 군산 땅에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번부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읽어주시면은 규칠납부 이야기와 그 다음에 그
암서스트 호 선교의 배에 군산에 지나갔다는 이 얘기를 아모스 호 얘기를 여러분 꼭 한번 집에 가서 읽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산의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1816년부터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11시 15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